안철수 후보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님의 모든 말씀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모든 말씀이 끝나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는 소속사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익숙한 낯익은 얼굴들도 참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구박 많이 받으셨지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데스크 앞에서 목에 힘 주실 때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작년 총선 때 보니까 저 따라다니던 기자분들이 몸살이 나셨어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십시오. 체력도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 6시 정도에 제가 저희 집 앞에 수락산역입니다. 상계동 수락산역에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상계동이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생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제 타고 오면서 거기서 만난 많은 분들과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22살 젊은이도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저 만난 김에 하고, 그리고 또 읽던 책을 줬어요. 저한테. 이게 무슨 최고의 설득이라는 책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절반 정도를 읽어서 자기가 좋은 부분은 다 이렇게 꼼꼼히 다 접어놨어요. 굉장히 많이 접해있는 채로 저한테, 아직 자기 절반밖에 보지 못했지만 저한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싶어서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 정상들의 스피치네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현충원에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문득 제가 대선 출마 선언할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불러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첫날 이제 비가 오는 겁니다. 4월에 오는 비를 맞으면서 앞으로 이제 정말 5월에 꽃이 필 수 있겠다는 또 희망도 가져봤습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나라가 바로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한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이 꿈꾸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뛰어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뛸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 한 내용 보셨어요? 거기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기자회견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기자 여러분들과 일하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모든 기사를 다 좋아했던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오바마 대통령처럼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항상 비판적인 태도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여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한번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간담회라기보다 서로 처음 시작하는 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30여일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실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꼭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오직 국민만 보고 갑니다. 저는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믿고 정치를 해왔고, 그 두 가지를 믿고 작년 총선을 돌파했고, 그 두 가지를 믿고 작년 가을부터 암울한 겨울을 통과하면서도 제가 신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마치 그걸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건 국민이 만들어주시고 역사의 흐름이 만들어주십니다. 그것만 믿고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그 각오로 이번 선거 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소속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의 유성애 기자님. 네. 후보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권 교체는 상수라고 하셨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중에 더 나은 정권 교체를 고르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슬로건에다가 인수위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후보라고 홍보하는데요. 다른 면에는 몰라도 그 면에 있어서는 좀 안철수 후보님이 아쉬운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도 저는 문재인 후보께 양자 끝장 토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들 검증이 중요하니까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주장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국민들이 이 짧은 30여일 동안 누가 제대로 준비된 사람인지를 준비된 건 자기가 주장한다고 준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단도 역시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도 그 토론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끝장 양자 토론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자 토론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능한 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곳에 저는 그렇게 토론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었던 이유가 그리고 그에 따른 폐해를 많이 이제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정책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외우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읽거나 하면서 그게 미처 검증이 안 되고 당선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우선순위, 자기의 가치관대로 국정을 운영을 하여왔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밝히려고 하면 정말 아무런 준비된 종이 서류 없이 그냥 서로 맨몸으로 서로 미국 토론처럼 자유롭게 서로 끝장 토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꼭 이번 대선이 나라 살리기 과정이 되기 위해서도 정말로 그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국민들의 권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자분 말씀하시죠.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속사하고 네, 저는 뉴스타파의 홍명선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이 4월 5일이고 1시
10일가량 후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되시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바로 이 문제가 될 텐데요. 현재 5개 원내정당 후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4명의 후보는 모두 특조위 부활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들과 다른 좀 강력한 특조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난 3년간 또 이제 야당에도 대표도 맡고 그러셨는데 3년간을 돌이켜보면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성과나 또는 아쉬움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새롭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특조위 반드시 제가 발의한 법안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제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또 다른 정당들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다면 어떻게 3년이나 걸렸을까? 도대체 이게 나라냐? 그 말이 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3년이나 걸립니까? 이 일이. 이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한번 사고가 생기면 그걸 그냥 담당자들만, 특히 이제 하위직들만 책임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류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우선은 미수습자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명백하게 진상들을 규명해서 거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또 관행이 있다면,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당 책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 예. 한국일보 정재호 기자입니다. 다시 정치 영역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은 지금 여러 국민들이 대표님의 후보님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지금 집권 시에 정부 운영 능력에 대해서 여전한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당의 전체 의원수의 협소함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캠프 운영에서의 인재들이 그렇게 타 경쟁 캠프에 비해서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뒤지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경선이 종료가 됐으니 이제 향후 선대위 구성에 대한 큰 틀과 원칙, 더불어서 향후 인재 등용,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인재 등용의 원칙과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수 이야기는 어제도 아마 전체 질문에서 답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얼마나 협치 능력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50석 넘는 집권 여당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협치가 됐습니까? 오히려 더 전국 운영은 난항을 겪고 악화됐습니다. 150석이 넘어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정당에 속해 있는 그 대통령 후보 개인들이 누가 더 협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한 계파에 매몰이 된 그런 경우에는 협치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정당과 정당 간의 협치뿐만이 아니라 그 정당 한 정당 내에서 다른 계파의 사람을 그냥 적으로 돌리고 서로 협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정당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국민들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치가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항상 그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현명하십니다. 국민들은 지금 저 포함한 여의도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 서 계십니다. 알파고와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실 겁니다. 그동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정치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 모두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의 행동이 과연 표 계산을 해서 표를 얻고자 저렇게 행동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 사람의 소신인지 진심인지 그거 금방 다 파악하십니다. 그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경선 캠프였습니다. 저희들의 원칙은 경선 캠프는 최소한 간소화하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 위주로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위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캠프 구상으로 조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선입니다. 본선은 국민의당이 치르는 겁니다. 저와 같이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이나 또는 영입된 인사분들에 대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저 채널A 김성진입니다. 지금 대표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좌우 모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얼치기 좌파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특히 보수 쪽에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체성에 대해서 나한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재배치부터 해서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관해서 그동안 저 대표님께서 오락가락하신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의심이 커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 대표님이 한 팀, 원팀이 됐는데 정동영 의원님이라든가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일단 대법관이라든가 좀 차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선을 치르면서 한 목소리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왜 하는가? 제재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체제가 제재를 통해서 붕괴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붕괴하지 않는다면 왜 제재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자 함입니다. 즉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물밑 대화들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없이 도중에 그냥 이것만 제기하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기자 여러분 질문하실 때 가능한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의원분들과 이제 긴밀히 소통하고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고 함께 보조를 할 겁니다.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짧게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네, 저 머니투데이 도선대의 정영일 기자입니다.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뭐 양강 대결 구도가 만들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다자 대결로 가는 것은 좀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 과반 지지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인지 그 전략을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4일일 겁니다. 1월 4일 날 경향신문 인터뷰하면서 이번 대선은 저하고 이제 문 후보하고 양강 구도로 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마 쓰신 기자분들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큰 흐름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년 총선 때입니다. 작년 총선 때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양당 체제는 종말이 오고 이제는 최소한 3당제 내지는 다당제가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확신 하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3당 체제가. 그리고 이것이 다당제로 넘어가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주의 깊게 봅니다.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국민들의 총체적인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힘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4일 날 정도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번 대선에서 이미 정권 교체는 결정이 된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 대선은 안철수에 의한 정권 교체가 더 좋은가 아니면 문재인에 의한 정권 교체가 더 좋은가 그것만 남았을 따름이다 라고 그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강구도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또 말씀도 드렸던 것들 다 맞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과 흐름만 보고 제 개인의 이해 타산과 전혀 상관없이 판단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정치하기 전에도 그래왔습니다. 그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국은 다자구도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양강구도로 가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결선 투표 때처럼 다자구도 하에서도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이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제가 도입하자고 정말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는 결선 투표가 아니고 이렇게 다자구도에서 치러집니다만 국민들께서 결심해서 한 사람이 최고로 많은 득표를 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집단지성으로 모아주실 거라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네, 광주방송 신입환입니다. 좀 지역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선에서 호남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의 치열한 이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뭐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 문 후보가 목포를 방문하는데요. 후보님은 언제쯤 호남 방문하실 예정이신지 묻습니다.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낫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이미 구도는 결정됐습니다. 구도는 저 안철수와 문재인 두 사람 중에 누구에 의한 정권 교체가 나은 것인가 라는 구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부분이 인물과 정책입니다. 사실 구도, 인물, 정책으로 선거 치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인물과 이제 정책으로 대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는 자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향후 남은 일정들 지금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쪽에.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뉴스 24 정지환 기자입니다.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20, 30대 지지층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 후보가 이제 안 후보께서 문 후보의 적폐청산 정권교체라는 이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젊은 층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일 중대한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그 20, 30대 표를 얻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이번 선거 때 급조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고민해서 하나씩 지금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개혁, 그 다음에 또 안보 문제, 그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발표했던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그게 최근에 급조한 게 아니고 5년간, 길면 5년간 함께 논의하면서 다듬고 그 제 생각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년간 꾸준히 제가 발표를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올해 출입한 기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정성장론 매달 그 토론회를 하면서 축사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다 발표하고 제가 직접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 때가 아니면 이런 정책 이슈들은 많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기사화도 잘 안 되고 기자분들이 고생해서 기사를 써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다 보니까 괜히 데스크에서 구박만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 많이 묻혔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다 기록으로는 이미 남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재발견되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는 많을 겁니다. 불과 30여일이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농축된 그런 그 경험들을 쌓아가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보통 때 정말 1년에 걸쳐서 관심을 둘 그 정도의 집중도가 일주일에 다 이제 몰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청년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청년들과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초심 전혀 변하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 문화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까지 30여 년간 맞벌이 부부 생활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생활 저는 오래전부터 했었던 사람이고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사실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현재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기술 트렌드, 청년들이 좋아하는 기술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알기만 하면 충분히 다가가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남빈나라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현주 의원한테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현주 의원에게 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결정은 그 사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책을 이 책을 준 학생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만날 것 같다고 올렸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제가 지하철 탈 거라고 이제 알고 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학생 언제 한번 또 다시 만나보고 싶으네요. 예, 오마이TV 김종원입니다.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안 후보님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광주와 연결된 질문인데 목포 신항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김종인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실은 굉장히 경험과 경륜들이 많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생각하시는 부분들 이제 잘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제 그 목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저희들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미디어 오늘의 손가영 기자라고 하고요. 그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뭐 정경유착이나 사법부 개혁이나 이런 적폐청산 요구가 많은데 무엇을 제1의 개혁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현 나갈 것인지 그런 생각이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후보와 비교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이제 해야 될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대표되는 미래에 대한 대비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개혁 과제 중에서 정말로 많습니다. 총체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한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정경유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경유착이니까 정을 개혁하고 경을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을 개혁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검찰개혁이고 그 다음에 경을 개혁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벌개혁입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검찰개혁과 이제 재벌개혁이 대표적인 개혁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세부적인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벌써 이제 그 법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서 견제를 하게 하자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그 기소권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문제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제왕적인 대통령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이건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한을 나누고 견제 장치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지금 대표적인 것이 아마 대통령과 검찰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재벌 개혁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벌 개혁의 큰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 개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입니다. 그 두 개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그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창업했던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다가 전관예우 문제까지도 극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칠 건가? 그 방향도 이미 저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권한을 더 강화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그 독립성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을 강화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건 간단합니다. 권한을 더 강화해 주는 문제는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 AT&T가 전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옛날입니다. 옛날에. 그때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기술 발전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 불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기에 개입해서 이걸 지역별로 다 잘게 쪼갠 겁니다. 베이비벨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를 분할하는 권한을 행사를 하니까 지금의 미국 인터넷 강국, 통신 강국 미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회사를 분할하거나
또는 그 계열에서 분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 권한까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권한을 많이 주는과 동시에 독립성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독일의 공정거래위원회를 가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세세하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가보고 놀랐던 이유가 경제부처는 베를린에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bonn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베를린에 있는데 bonn으로 일부러 옮겼답니다. 자기들은 경제부처에 대한 준사법기관인데 매일 얼굴이 마주치면 모질게 못할까봐 멀리 옮겼답니다.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부처의 한 부서로 시작했습니다. 경제부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경제부처가 옮겨갈 때 사이좋게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걸 준사법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임기 지금 3년입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대통령 임기보다 더 늘려야지 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정거래위원들을 다 못 바꿉니다. 상임위원 수들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임명할 때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독립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권한만 많이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그 결정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이 불투명합니다. 이제는 모든 회의록을 다 공개해야 됩니다. 요약본 아닙니다. 그대로 누가 어떤 말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그 결정을 했다. 그걸 모든 회의록을 다 밝히면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관예우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정관예우가 뭡니까? 현관 범죄거든요. 퇴직한 선배 부탁을 지금 현직인 후배가 들어주는 겁니다. 그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선배 부탁받는 현관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관예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투명성 강화입니다. 다음 정부는 획기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투명성 꼭 강화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셨습니까?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신문 유광준 뒤에. 죄송합니다. 이대일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대선 출마를 처음에 하셨을 때랑 그다음에 5년 뒤에 직접 원내로 들어오셔가지고 정책 속에서 이제 경험하신 경험에 따라서 그 역량이 좀 달라지셨거나 생각이 많이 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년 전에 나와 그다음에 지금의 정치인 안철수는 뭐가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그 손학규, 박주선 후보와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본부장이라던가 선대위 쪽에 좀 도움을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뒷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지금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이제 한 분 한 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대위에 모실 겁니다. 그리고 5년 전과 뭐가 달라졌느냐? 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꾼다고 하겠습니까? 나라 바꾸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 바꾸는 게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심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치하기 전에 썼던 책이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인데 그 책 지금 봐도 제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심은 분명하게 같습니다. 이미 기록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간절함이 더 커졌습니다. 목소리만 커진 게 아니고 간절함이 정말 더 커졌습니다. 경험해보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 바뀌는구나. 이래서 국민들이 실망했구나. 이래서 저를 불러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꾸겠다는 그 간절함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추진력 내지 돌파력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70여 년 역사상 이렇게 혼자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정당 만든 사람 5손가락 안에 손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역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만 높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정치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 그걸 보면 앞으로 정치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증명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증명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돌파하고 정당 창당했습니다. 현역 정치인 중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선거를 5번 치렀습니다. 정치인의 종합평가가 선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2번 직접 출마한 그 국회의원 선거 치렀고, 당 대표로서 지휘한 선거가 3번입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15석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렇게 치렀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지휘할 수 있는, 당대표로서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선거를 또 다 해본 셈입니다. 그것도 아마 현역 중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선거 중에서 15석짜리 재보궐선거 때 한 석 뺏긴 것 말고는 저는 다 이겼습니다. 다른 후보들 그 선거 성적 결과가 어떤지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실행 능력이 있는지, 말로만 유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뚫고 돌파한 성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